여러분, 제가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참을인 자 3번이면 번아웃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제가 다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미치겠다 싶은 몇 가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심리를 직접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정말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 질문도 대화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심리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친구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결혼 준비 중인데 친구는 결혼한 지 좀 됐거든요. 근데 항상 본인 시댁에 관해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이게 현실이니 너도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냐며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해주네요. 아이디 뇨뇽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다들 이런 댓글 보면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생각하실 거예요.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유독 많이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친구는 왜 그럴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경우에서 제외해야 될 유형이 있죠. 부정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웃긴 분들.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들으면서도 전혀 유쾌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힘들게 하는 그런 진짜 부정적인 사람들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건데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주 분명하게 현실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쁘다 했을 때 하늘이 예쁘긴 뭐가 예뻐?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떨어뜨리는 경우,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대답은 뒤에 하나가 덧붙죠. 하늘이 예쁘긴 뭐가 예뻐?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데. 그 다음에 미세먼지 심하니까 아무리 예뻐도 우리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대안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답은 쉬워요. 하지만 현실적인 답은 하기가 어렵죠. 그 대안까지 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자기가 겪은 비슷한 경험의 기억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정적인 자기의 개인적 경험이 다른 대부분의 것에도 일반화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나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너도 나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어떤 것이 기억이 잘 날 때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공부로 치자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죠. 1장부터 7장까지 시험범위라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 1장,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했기 때문에 기억 되게 잘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시험을 지금 본다면 가장 최근이죠. 이것도 기억이 꽤 잘 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 힘들었고 그리고 최근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쁘게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걸 고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말을 자꾸 끊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됐고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최대한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 친구의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무언가 좋은 말을 해줘야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행동 자체는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선 다 들어보면 많이 부정적인 답변을 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부터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 다녀오면서 큰 선물도 아니고 그냥 나눠 먹을 수 있는 과자 같은 걸 사왔는데 받기 싫으면 괜찮다고 하면 되고 받을 거면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사왔어? 라고 하면서 받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기분 좋게 선물을 받아주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행복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려대 심리학과의 고용건 교수가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잖아요. 나 목요일날 오후 2시에 너한테 선물 줄 거야 라고 예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고가 되지 않은 선물이니까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 사람의 기본기가 나오죠. 평상시 어떤 걸 대할 때 그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 그게 선물을 받을 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선물 받을 때 이렇게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주는 사람 기분을 정말 안 좋게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기 자체가 좋지 않은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선물을 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왔을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 없는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 게 정말 싫으시다고요? 그럼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하세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받아서 당황스럽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라도 고마움을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소 변명이 담긴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쑥스러워서 무덤덤한 반응을 한다면 이럴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반어법으로 하시면 돼요. 선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선물 때문에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이 선물 정말 필요 없으신 건 아니죠? 그러면 상대방이 흔쾌하고도 분명하게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어법의 묘미가 이럴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물을 줄 때 이런 거 왜 사왔냐 하는 게 부모님들이 하시는 단골 멘트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선물을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부모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걱정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급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절대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선물을 하시면 많이 고마워하시고 그 선물을 가지게 되고 준비해오고 나한테 가져오기까지의 그 다양한 과정들을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 받은 선물을 더 좋아할 수 있게 돼요. 선물을 받을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SNS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게시물을 올렸을까? 저 사진으로 뭘 표현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는 또 아주 은밀한 사생활까지 공개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얘는 나랑 같이 사는 앤가?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의 이야기나 사진을 많이 올려서 즐겁지만은 않은 착각을 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SNS에서 이해가 안 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을 아이디 욤욤욤님이 질문으로 올려주셨어요. 인스타에 복근 사진 올려놓고 돼지! 라는 글을 적는다든지 잘 나온 사진을 올려놓고 슬기꾼! 대체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노력이라든가 고단한 과정이 없이 이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쁜 사진을 찍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돼지, 셀기꾼 이런 글을 쓴다는 건 나는 그 결과에 가기 위해서 엄청 공들이고 노력하지 않았어. 왜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학창시절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였지 않습니까? 밤새서 일주일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99점 혹은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나 밤새 일주일 동안 공부했잖아. 그래서 100점 맞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별로 없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이 나오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 혹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이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이 볶음 만들려고 노력했어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럼 예전에는 배가 많이 나왔겠구나, 별로였겠네 라고 하는 상상을 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프라다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프라다를 사서 들고 다니면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그 상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돈으로 프라다를 들고 다닌다고 하면 그 상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사는 열심히 일한 돈으로 산 프라다가 아니라 생긴 돈으로 프라다를 들고 다닐 때 더 멋있게 보일 거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복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복근이 바로 프라다인 거죠. 내가 복근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 복근을 보고 날 좋아해 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씨의 연구를 보면 죽어라 벌어서 내가 이 프라다 샀어 라고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노력도 없이 그런 거 올리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호감보다 반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을 무언가 위선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야만 할 때가 있죠. 달아야만 한다면 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자세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다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도 그런 복근 가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얼마나 운동해야 돼? 나도 너처럼 예쁜 사진 찍고 싶은데 그거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되 건조하지 않게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양과 과정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을 어필해야만 된다는 걸 깨달았고 조금 더 나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답을 스스로 하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아주 건조하게 달면 되죠. 볶음 만드는데 몇 달 걸렸어? 사진 몇 장 만에 나왔니? 너의 속내를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좀 얄미운 사람이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요, 그 친구가 스스로 돼지, 새일기꾼 이런 게시물은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런 재밌는 넛지들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소개할 댓글은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글입니다. 예의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행동이 누구한테는 괜찮지만 누구한테는 안 괜찮아서 사람마다 맞추기가 힘듭니다. 진짜 예의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의란 무엇인지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심리학에서 예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예의를 서로 다르게 느끼는지,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만 했을 때 제일 욕먹기 쉬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예의와 장난입니다. 제가 저희 아주대학교 총장님한테 손가락으로 이렇게 볼을 찍는 장난을 한다면 전 아주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집에서 저의 사랑하는 둘째 딸이랑 하면 괜찮잖아요. 장난과 예의는 절대적으로 상황과 맥락이 결정합니다. 자, 상황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맥락이라고 하는 건 의미적인 느낌이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밤 10시에 술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 10시는 물리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술자리에 있다는 건 의미적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밤 10시라고 하는 물리적 상황과 술자리라고 하는 의미적 맥락이 합쳐지면 이때는 조금 더 장난을 칠 수 있는 분위기죠. 그런데 그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든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예의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의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분위기를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을 읽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황을 모르고 예의 없게 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상황에 맞지 않게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면 분위기를 통해서 이건 아니구나 파악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48%, 아니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7.7%였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남들은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는요, 그렇다라는 답변이 28%로 급감하죠. 나는 예의를 지키는데 상대방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예의를 차리는 건 엄청난 고등동물이고 고등생명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은 독보적입니다. 맥락과 상황, 이렇게 또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주변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무례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또 나죠.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은 엄연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행동에 이게 예의가 있는 행동이다 아니면 무례한 행동이다를 평가하기 전에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행동 혹은 상대방의 행동을 차분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남들을 무례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나도 무례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위주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야 내가 예의 없어지는 경우도, 상대방이 예의 없다고 느껴서 불쾌한 경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의는 어떻게 내가 관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부장님이 더 높은 사장님을 만나실 때죠. 내 부장님은 사장님 앞에서 예의를 보이실 테니까요.
그러면 그 부장님이 하시는 것과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그 부장님이 나를 만날 때 나에게 보고 싶은 바로 행동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혹은 나보다 서열이 높은 이런 분들이 나에게 어떤 예의를 요구하실까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예의를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지심리학적인 말이거든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드렸던 말씀이 남의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행동을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타인의 심리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Q&A를 1시간 더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직접 달아주신 댓글을 통해서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오래된 속담이 있죠. 사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한 가지로 나오지만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원인과 과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걸 연구하는 게 인지심리학입니다. 제가 인지심리학자로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질문에 답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항상 잘못하고 미안해하면서도 또 같은 잘못을 하고 미안해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데 변하지 않는 건 왜일까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사과하면서 절대 고쳐지지 않는 그 사람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나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똑같은 실수하면 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사과하시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죽하면 계속 같은 실수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많이 목격하셨다는 건 실제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런 심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질문에 답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잘못을 하고 미안해놓고 또 하는 건 그걸 기억에 담지 않기 때문이죠.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건 복기라는 게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둑 고수는 복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될 정도로 복기라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전의 기억 중에 반성했던 기억은 없고 그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 또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성하는 걸 기억 못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서류에 목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목차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음에는 꼭 목차를 만들어서 와, 이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지금 목차 만들어서 바로 가져와 봐. 혹은 내일까지 늦더라도 목차 만들어서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게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속 조치를 한 행동까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과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약속을 작은 것이라도 이행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내가 사과하니까 받아주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한번 하자 라고 권하고 그 후속 조치까지 하는 걸 완성하게 해서 그걸 내가 했다는 것까지 기억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행동한 걸 기억하거든요. 미안하고 사과하는 건 우리 기억에, 즉 우리의 뇌에 잘 새겨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후속 조치를 행동하게 해야만 잘못을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신 술 안 먹을게, 이젠 연락 잘 받을게, 이런 종류의 약속은 당장 후속 조치를 해서 고치게 할 수 없는 경우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후속 조치가 아니라 이룰 수 없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꿈 같은 목표죠. 이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칙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 밤에는 내가 술 안 먹을게, 퇴근하고 늦어도 8시 이후에는 꼭 연락할게 라고 단서를 다는 규칙을 만들라는 거죠. 하지만 의지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런 약속조차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으로 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조 약속이 또 있어야 됩니다. 술을 먹기 전에는 꼭 연락을 해. 무슨 일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 이런 선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자꾸 어기는 분들은 종결감은 주면 안 됩니다. 술 마시기 전에 전화해.
라고 했을 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술자리를 아주 즐겁게 가질 만반의 준비가 된 거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술자리 즐겁게 가죠 라고 종결감 주는 게 아니라 즐겁게 술 마셔. 그런데 중간중간에 문자는 2번 정도 해 라고 이어지는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인이 다른 성인의 행동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하시고 궁금해 하신 댓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서비스업을 해보신 분들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디 KAMILAKE 님이 적어주신 글인데 포장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손으로 들고 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상황이 그려지시죠? 또 KYUNNP 님도 비슷한 맥락의 상황을 궁금해하셨어요. 카페 같은 곳에서 추운 날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해서 따뜻한 건지 차가운 건지 물어봤더니 그럼 이 추운 날 따뜻한 거지 차가운 거겠어?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대답 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웃기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즉 듣는 사람이 전혀 유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희극과 비극의 차이는 한 끗 차이거든요.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밖에 지금 영하 12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카페에서 일하시는 그분께서 저를 알아보고 먼저 반가운 척을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너무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간접적으로 얘기해야 좋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화법 그리고 간접 화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방금 전 카페 상황은 간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유머가 된 거죠. 그런데 보통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례해지기가 쉬워지죠. 사연에 적혀 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쁘고 무례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은유법이라고 하죠. 눈은 마음의 창, 메타포, 은유라고 합니다. 완곡 화법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유적인 유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특징은 바로 화가 많다는 것이 또 하나 있죠. 포장해 드릴까요? 했을 때 서로 불편하지 않은 대답은 아이고 네 지금 손이 좀 무거워서요. 혹은 오늘은 좋은 날이라 포장이 필요하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의 특징은 좀 번거롭죠. 성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 성의가 없어도 포장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화가 많기 때문에 그럼 손으로 들고 가? 와 같은 직설화법에 화를 담아 오히려 굉장히 성의가 있으면서도 무례한 대답을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난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건드려서 화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대방들에게는 옵션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이렇게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분배되는 옵션이 아니라 다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말해주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형태를 취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날씨가 추워서 다른 분들은 대부분 따뜻한 걸 드시는데요. 어떻게 드릴까요? 이 물건은 대부분 포장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던데요. 어떻게 드릴까요? 화를 내려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면 괜한 소리 하면서 나한테 애꿎은 화를 내는 치졸한 방법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화를 낸다고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속이 편합니다. 아, 저 사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굉장히 성의가 있네. 뭐에? 화내는 거에. 저렇게 부지런히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으신 겁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많은 직장인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그런 질문일 겁니다. 킹천재 오밍님이 주신 댓글입니다. 회사에 기분 나쁘면 말로는 안 하는데 나 화났다는 분위기를 그렇게 뿜뿜 내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드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업무 특성상 계속 함께 옆에 있어야 되는데 눈치 보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 댓글을 읽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쁜 기분을 티내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기분 나쁜 걸 모를까 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 알아달라고, 그리고 풀어달라고, 그리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내 말대로 하라고, 심지어는 맛있는 거 사줘서 나 기분 좀 풀어달라고. 즉 목적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 이렇게 화내면 회사에서 잘린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절대 티내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난 걸 티내는 사람 기준에는 이게 나한테 불이익이나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을 알려서 어떻게든 자리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상황을 이끌고 나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티를 낸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티내는데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 사람이 화난 걸 내가 알고 있다고 똑같이 티내주는 거겠죠. 속 시원하게 당신이 화난 거 우리가 모를까 봐 전전긍긍하시고 계시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은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이면에는 너 굉장히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해 라고 하는 말을 완곡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그 사람이 할 일도 안 하고 화만 내고 있을 때 그런데도 어이구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는 일도 안 하는데 화내면서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열심히 일 안 하면 에너지를 쓰고 피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티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해서 아는 척 했는데 화났어? 가 아니라 피곤해 보여 라고 하니까 뭔가 더 이어갈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윗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불편하세요? 직장인이시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죠. 김지연 님이 궁금해하신 내용이에요. 최고 고참의 행동 및 말투 등을 혐오하는 제 바로 윗선님이 왜 똑같이 행동할까요? 본인도 싫어하면서 후임한테 똑같이 행동해요. 이 선임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라는 드라마가 있을 정도니까요. 대체 왜 싫다 하면서도 싫어하는 연장자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걸까요? 인지심리학에서 액티베이션과 이니비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액티베이션은 활성화, 그리고 이니비션은 억제를 뜻하죠.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발현되는 심리는 액티베이션입니다. 즉 활성화죠. 심리적으로 내가 그 행동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흥분된 순간이 되면 난 저게 싫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됐다는 건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하기 힘든 상태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연장자의 행동을 나중에 결국 내가 따라하게 되는 경우는 활성화와 흥분성이 만나서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싫어하는 선배의 행동을 따라한 게 아니라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상황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도 상황이 정리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셨을 때 더 엉망이 되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머리에 담지 않았던 거죠.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A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행동도 있고 결과도 있는 A의 경우만 기억을 주로 합니다.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행동도 안 했고 결과도 없고 행동을 안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이 모든 경우는 A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기억에 잘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라는 속담이요. 호랑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면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리고 충격적이니 그것만 기억에 담는다는 거예요. 미신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거든요. 화가 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차분하게 얘기를 차근차근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이걸 왜 기억을 못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노 액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안 했다가 아니라 나는 차근차근 말했다. 이렇게 액션을 한 것으로 바꿔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힘든 게 단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무엇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단 것을 계속 섭취하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단 것을 먹지 않는다가 아니라 식단 조절을 해 낯을 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이젠 액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선배의 싫어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렸다 하는 자책감이 들으셨다면 그 행동을 안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바꿔서 한 것을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내가 따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저럴 땐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암시 주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술 먹고 소리를 지르는 거나 화가 나면 말을 안 한다거나 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심지어는 그걸 종이에 써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나 저 사람 저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싫으니까 나는 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안 하려는 행동을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가 싫다는 선배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선배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럴 때 박 부장님이 화를 많이 내셨는데 지금 선임님도 똑같이 화내시네요. 똑같이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그 선임은 방어적으로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라고 하면서 더 화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전하고 싶다면 화내는 상황을 벗어난 뒤 지금 선임의 상황을 빼고 박 부장님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때 박 부장님이 굉장히 화내셨는데요. 그렇게 이유 없이 화내시는 게 저희 정말 싫었잖아요. 이렇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선배는 자기 행동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빠져나갈 걸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지? 나도 혹시 그런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싫었던 부장님의 행동을 리마인드 해주는 것만으로 딱 거기까지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이해 안 가는 타인의 심리, 이제는 좀 알 것 같으신가요?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이 바로 개인차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고 많이 호흡하고 교감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재미있게도 제 아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접니다. 심지어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보다 동양인 내부에서의 차이, 서양인 내부에서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죠. 다르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심리를 읽는다는 결국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생각을 그 사람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